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진에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서 소득세수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서 밀양형 일자리가 세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3D 업종으로 분류돼 지역 유치가 쉽지 않았던 주물과 도금 등 뿌리 기업을 밀양 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고용과 복지 편의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공개된 3가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최종 개편안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달 말 확정됩니다. 누진제 폐지 찬반 의견이 맞선 공청회 현장을 잠시 뒤 직접 연결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수 수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로 재정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수 수입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0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교통세와 관세, 기타 세목에서 세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세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가 줄은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5% 이하의 수입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기타 회계 항목에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식 거래가 지난해보다 줄면서 세수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류 기자, 그런데 세금은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지출은 크게 확대됐어요.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25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까지의 누계 총 수입과 총 지출은 각각 170조 8천억 원, 109조 4천억 원입니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675조 8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5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앞으로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업종이나 자산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장 기자, 당정이 가업 상속공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현행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는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10년의 가업 승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업종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엔 좀 더 큰 범위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를 만들던 회사가 제빵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현재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을 금지하지만 개편안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산 처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바뀝니다. 중견, 중소기업 모두 7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엄격했던 조건을 일부 풀어주는 반면에 탈법이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데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탈세,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고 사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모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 연납 특례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상속자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기준이 10년이었지만 5년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후 관리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형과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서 이번엔 밀양형 일자리 모델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에 역점을 기울이면서 각 지역의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권 기자, 세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에 이제 밀양형 일자리가 추진이 된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밀양은 하남 일반 산단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밀양으로 입주할 금속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이곳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남도와 밀양시의 설득 작업과 함께 최근 지역 인재 우선 선발 등의 계획이 나오며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일자리 사업 핵심은 뭡니까? 밀양형 일자리는 하남 일반 산단을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진해와 부산, 창원에 흩어져 있던 주물 업체를 비롯한 뿌리 기업 30곳을 밀양의 첨단 산업단지로 모두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스마트 공장 보조금을 늘리고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일정도 전해주시죠. 정부와 경남도,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달 안에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밀양형 일자리가 정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오는 2024년까지 3,5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업들의 현재 고용 인원은 1,700명인데 5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들에게 노조 양보와 규제 완화와 같은 지속 가능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기업 짜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장치, 이걸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라고 합니다. 이 ESS에서 지난해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문제가 됐었죠. 정부가 오늘 화재 원인을 발표했는데 제조 결함부터 관리 부실까지 쉽게 말해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정부가 오늘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정부는 오늘 오전 ESS 화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ESS 화재 사고는 지난 2017년 8월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총 23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안전 강화 대책과 ESS 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한 겁니다. 네, 조사 원인이 나오기까지 6달 정도가 걸렸는데 정부가 밝힌 화재 원인은 뭡니까? 네, 23개 사고 현장 조사와 76개 항목의 시험 실증을 진행한 결과 사고 원인은 크게 4가지로 확인됐습니다. 배터리 보호 시스템과 운영 환경 관리 미흡, 그리고 설치 부주의, ESS 통합 제어 보호 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도 제조상 결함이 발견됐지만 시험 진행 결과 불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배터리도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화재가 안 날지가 더 관건일 것 같은데 향후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도 좀 나왔습니까? 정부는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SS를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또 정부의 가동 중단 권고로 위축됐던 ESS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단기 인센티브 등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전기료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국민 공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김 기자, 현재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까? 네, 저는 지금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공청회에는 소비자와 전문가 등이 모여 누진제 개편에 대해 1시간 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발표 내용을 찍고 메모를 하는 등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 누진제에 대해서 현재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한전은 온라인 여론 수렴 게시판에 올라온 반응들을 소개했는데요. 누진제 폐지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 40% 이상이 누진제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조금 전부터 질의응답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한전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누진제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실제 개편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네, TF는 공청회와 온라인 게시판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 개정과 정부의 인가신청 심의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 SBS CNBC 김성울입니다. 정현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밝혀내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관건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박 기자, 정현우 사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정현우 삼성전자 TF 사장은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빠른 오전 8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관련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에 정 사장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사업지원 TF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 사장에 대해서 포착된 혐의점이 있습니까? 검찰은 삼성이 지난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시화되자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에 대한 증거인멸을 계획하고 자회사에 내려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증거를 없애고 숨긴 것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지원 TF의 수장인 정 사장이 상황을 보고받은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5월 이재용 부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증거인멸 계획이 최종 승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에서 정 사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정 사장을 소환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제철소 핵심 설비인 용광로 조업 정지를 둘러싸고 철강업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현재 철강 회사들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철소 고로 종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강회사들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충남도가 당진 제철소에 열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건데요.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포스코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포스코는 경북도와 전남도로부터 각각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 대한 사전정지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오는 18일 예정인 행정처분 청문회에서 철강업계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대신 곧장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렇게 법적 대응까지 나선 철강회사들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서 샘물을 생산하는 설비인데 정지된 지 나흘이 넘어가면 고로 안에 있는 샘물이 굳게 됩니다. 철강회사들은 본체 손상으로 복구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염물질 배출을 놓고서는 시민단체와 철강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철 과정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저감시설 없이 공기 중에 배출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철강협회는 문제가 된 안전밸브 개방에 환경오염 영향은 미미하다고 맞섰는데요. 또 아직 배출물질의 유독성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철강 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과 자동차, 가전 등의 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분양가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이달 24일 전에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조금이나마 비싼 값에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재건축조합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 가격에 맞추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많은 것이 부동산의 가격 격차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압구정동, 그다음에 청담 삼성, 그다음에 대치, 그다음에 개포 일원, 그다음에 수서, 그다음에 자곡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조합은 다음 주까지 회의를 열고 보증공사가 요구한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아예 후분양을 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이 재건축 단지도 분양 보증을 빨리 받기 위해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으면 지난 4월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값의 100%를 넘지 못하는데 그 전에 받으면 110%까지 분양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빨리 보증을 받아 이달 안에 분양 절차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대의원 회의와 시공사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이전에 분양 보증 심사를 받을지 분양을 연기할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 임원의 급여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조합장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바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후 이뤄지도록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조합 임원의 보수나 선임 방법,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이나 상여금을 맘대로 올리는 등의 일이 잦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문조합 관리인도 이 조합 등기 사항에 추가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일 때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장이 관리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합장은 등기사항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반면 관리인은 조합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이나 계약 업무는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문조합 관리인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가 돼서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와 소송, 계약 등의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어제 키코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갈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도 두 기관 간의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임 기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 때문에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이번에는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재 10억 원을 이거를 20억 원이나 30억 원까지 대폭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포상금 한도 규정이 2년 전에 인상된 것인 만큼 현재로서는 더 올리기보단 운용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관련해서 최종구 위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석헌 원장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요. 키코는 피해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니까 분쟁 조정 대상이 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사실 정면으로 반박한 셈인데요. 현재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키코 판매은행과 피해 기업 4개사와 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이 협조는 못할 망정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거는 사실 이 키코 분쟁뿐만은 아니고요. 이미 특별사법경찰이나 금융사, 종합검사 등 주요 금융 현황 등을 놓고도 계속해서 갈등을 노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 때문에 국민들의 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데도 두 기관은 협조는커녕 사실 밥그릇 다툼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은입니다. 네,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한 연구시설을 외부에 잇따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최 기자, KT가 판교에 5G 오픈랩을 추가로 개소를 했다고요? 네, KT가 지난해 9월 서울 오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 이어 판교의 두 번째 5G 오픈랩을 열었습니다. 판교 KT 5G 오픈랩은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과 일반 개발자 등 누구나 5G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T는 판교의 유명한 스타트업 인프라와 협력해 창의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KT 외에 다른 이통사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픈앱을 열어 콘텐츠 개발을 돕는 것은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서울 마곡사옥에 5G 이노베이션 랩을 열었습니다. SK텔레콤도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인 T-오픈랩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들의 5G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5G망을 이용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동통신사들이 5G 오픈랩을 두고 앞다퉈서 경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5G 시대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콘텐츠입니다.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나 게임 등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시급합니다. 그동안 통신 인프라에만 주력했던 통신사들의 기존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로 어젯밤 11시 반쯤 별세했습니다. 이 여사는 지난 3월부터 노환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졌으며 가족의 의사에 따라 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이 여사는 대표적인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지난 1962년 고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해 정치적 동지로 현대사를 함께 해왔으며 여성들의 정계 진출에 문호를 넓혔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안 2호 인양 작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어제 인양을 위해 와이어를 선체에 결속하고 크레인과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오늘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고 14일 만으로 지금까지 한국인 사망자는 모두 19명, 실종자는 7명입니다. 출산 후 2달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부득이한 경우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출산 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달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3% 오르며 2,106포인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 오르며 727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철강 업계가 지금 고로조업 중단을 법적 대응을 돌입한다는 소식에 지금 현대제철과 포스코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1%, 포스코 역시 1.0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검찰이 정현우 삼성전자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을 해서 증거를 인멸했는지 관련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0.49%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지금 물컵 갑질 논란을 빚었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는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2.4% 내리며 4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